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과 삶의 무게에 관한 두 편의 짧은 소설입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과 상처를 보듬는 그 애틋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엿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이 따뜻한 감동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전해드리는 더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해숙 작가의 방입니다. 동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비탈길이 어찌나 좁고 가파른지 이삿짐을 실은 트럭은 동네 중간 구멍가게 앞 공터에 멈춰서야 했습니다. 가게 앞에 짐을 모두 내려놓고 집까지 일일이 사람 손으로 들어 날라야 하는 사정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내가 아들 동호와 딸 동숙, 남매를 데리고 처음 이 동네로 이사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은 40 중반, 나는 40 초반이었고 동숙이는 고등학생, 동호는 국민학생이었죠. 오늘 이사를 도와주러 온 동호의 친구 셋 중 하나는 트럭 운전기사라 제 트럭에 짐과 사람들을 싣고 왔습니다. 동호와 친구들은 먼저 내려놓은 이삿짐 중에서 이불 보따리와 옷 보따리부터 짊어지고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뒤를 서른 후반의 대학 교수인 딸 동숙과 결혼 2년 차에 배가 제법 부른 며느리가 보따리를 하나씩 나눠 들고 따라갔습니다. 아침부터 흐릿하던 날씨가 기어이 빗방울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빗발이 굵어지기 전에 이불과 옷부터 집 안으로 들여놓으려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땅바닥에 내려놓은 장롱과 화장대 위로 금세 자잘한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매끈한 고동색 가구 표면이 뿌옇게 변한 것이 꼭 낡은 세무 가죽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신경통이 도진다고 아이들이 질색하는 바람에 짐 하나 들어 나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게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트럭 위에는 아직 다 내리지 못한 자질구레한 세간살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땅바닥에는 비닐로 얼기설기 동여맨 플라스틱 대야며 고무 함지 따위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도구가 담긴 플라스틱 통에서 비죽 솟아나온 솔머리가 빗물에 젖어 있는 모습이 마치 때 묻은 백발 노인의 머리칼 같아 유난히 마음이 처량했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처음 이 동네로 이사 오던 날도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얼마나 날씨가 화창했던가요. 무엇보다 우리네 식구의 마음이 그 봄날 햇살보다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때껏 새빵살이로만 떠돌던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집을 갖게 된 날이었으니까요. 비록 수도가 없어 언덕 아래 공동수도에서 물찌개로 물을 길어다 먹어야 하고 바람만 조금 불어도 지붕에서 모래가 우수수 쏟아지는 낡은 집이었지만 그 집의 주인은 분명 우리였습니다. 그 안에서만큼은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웅다웅 싸우는 것조차 실컷 싸워보라며 내버려 둘 수 있었으니까요. 굳은 날씨 탓인지 오래 서 있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동호가 손숫자 맞춘 연장 괴짝을 가져다 깔고 앉았습니다. 환갑을 지낸 지 3년, 무릎과 팔꿈치에 신경통이 찾아온 것은 그보다 5년은 더 전의 일입니다. 아마 이 동네로 처음 이사와서 몇 년 동안 물찌개를 지고 언덕을 오르내린 탓이겠지요. 식구들이 하루 동안 먹고 쓸 물을 길어다 채우는 것은 온전히 낮에 집에 혼자 있는 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동네 위쪽까지 수도관이 연결되어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하나씩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집값을 충당하느라 마당 한가운데에 들여놓았던 작은 방 하나를 3년 만에 헐어버렸을 때만큼이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덕에 손바닥만 한 꽃밭도 생기고 무엇보다 가려졌던 하늘이 우리 마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옆집 윤근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이구, 동원에 이삿짐 들어오는구나. 행여 누가 뭐 집어갈까 봐 지키고 있는 게야. 묵은 암탉처럼 앙증맞은 체구의 윤근 할머니는 나와 이 동네에서 비슷한 세월을 보낸 터라 허물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지킬 게 있어야 지키지. 그냥 애들 집 나르는데 방해될까 봐 나와 있는 거야. 그래, 이 마누라. 이제 며느리 손에 편하게 밥 얻어먹게 된 소감이 어때? 에이그, 몸만 편하면 뭐해. 마음이 편해야지. 내뱉고 나서 나는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결혼해서 분가했던 아들네가 2년 만에 다시 합치게 된 것은 아들 혼자 버는 돈으로는 우리 부부 생활비까지 대기가 벅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자존심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들네가 부모님 모시고 싶어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속마음을 드러낸 꼴이 되었으니 아니나 다를까 윤근 할머니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뭘 어쨌기에 마음이 편치 않아? 아니, 며느리가 뭘 하긴. 그냥 집이 하도 좁아서 저희들 세간살이 들여놓기도 미안해서 그러지. 나는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사실 나와 남편은 이날 이때껏 우리 집에 대해 이렇다 할 불평 없이 살아왔습니다. 낡거나 불편한 곳은 우리 손으로 직접 고치고 손보며 알뜰살뜰 가꾸었습니다. 저 건너편 언덕에서 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은 우리 동네를 내려다볼 때 그 속에서 우리 집을 찾아내는 그 가슴 뿌듯함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똑같은 시멘트 기와라도 우리 집 지붕은 좀 더 단단해 보이고 남편이 손수 달아준 연두색 플라스틱 차양은 새색시 저고리 소매 끝동처럼 어여쁘고 정겨웠습니다. 어쩌면 나는 결혼 후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것이 되어준 이 집의 깊은 고마움과 애착을 느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동호와 친구들이 내려와 장롱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잠시 뒤 딸 동숙이가 허둥지둥 언덕길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아 나는 연장통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엄마, 야단났어. 장롱을 잇목에 세울 수가 없어. 천장이 낮아서 중간에 걸려. 저런, 여럿이 달려들어 억지로라도 좀 밀어 넣어보지. 엄마도 참, 그러다 장롱이 지붕 뚫고 나가게? 애들이 아무리 밀어봐도 안 돼. 높이가 꼭 손가락 한마디만큼 모자라 처음 이사와서 집을 수리할 때 방을 조금이라도 넓혀보겠다고 지붕 처마 끝까지 방을 늘렸는데 그 부분만 천장이 다른 곳보다 낮았던 겁니다. 여태껏 그 방에는 키 큰 가구가 없었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며느리가 해온 장롱은 요즘 것들이라 높이가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럼 할 수 없지. 방 모양은 좀 우습게 되겠지만 옆으로라도 세워야지. 가뜩이나 좁은 방이 필통속처럼 더 좁아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 모양은 둘째치고 창문이 가려져서 방 안이 굴속처럼 어두컴컴해질 텐데. 그러더니 좋은 수가 있다는 듯이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엄마 아버지 방을 애들한테 내주시면 어때요? 아버지는 혼자 쓰시는 거고 책장은 장롱만큼 높지 않으니까 잇목에 세울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저 방으로 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 방을? 나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말이어서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우리 집 방들 중에서 가장 크고 밝은 건넌방은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남편의 방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에 대한 외우랄까요. 평생 모은 책들로 삼면벽이 가득 찬 그 방은 남편에게는 단순한 방이 아니라 하나의 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둔 뒤로는 하루 종일 그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남편에게 그 방을 다른 누가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림없다는 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방 쓰신 지 20년이 넘었다.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아버지는 그냥 그 방에 계시게 해야지. 그런 말은 2번 다시 하지 마라. 동숙이가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더니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방이 무슨 성역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전에는 동호랑 나랑 혼자 썼으니까 작은 방도 괜찮았지만 지금 동호네는 둘이잖아요. 곧 아기 낳으면 셋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좁은 방에 세 식구가 살게 해요? 아버지는 혼자서 제일 큰 방을 차지하고 계시면서 딸의 얄팍한 입술 끝에 떠오른 비웃음은 나를 한심하게 여긴다는 표시 같았습니다. 울컥 화가 치밀어 나도 모르게 격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글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방은 안 돼. 너희들이 대체 뭘 안다고 어른이 쓰고 계신 방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야. 버릇없이. 동호네가 남이에요. 저희들도 부모님 봉양하겠다고 불편한 거 참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어떤 여자가 시부모 모시는 거 좋아해요? 애들은 나름대로 희생하는데 엄마 아버지는 그깟 방 하나 못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만두어라. 못된 것 같으니 나는 쏘아붙이고는 무릎 아픈 것도 잊은 채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년, 지독한 년, 제 손으로 학비 벌어 대학 선생 되었다고 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도 되는 거냐.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나름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사셨는데. 분한 마음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모두 나를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나는 곧장 건넌방으로 향했습니다.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은 낡은 밥상을 앞에 놓고 원고지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남편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시장하지 않으세요?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 아직 생각 없어.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내게는 그 짧은 한마디가 깊은 한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젊었을 때 맞는 기성복이 없을 정도로 듬직했던 상체가 앙상한 뼈대만 남아 낡은 잠바가 헐렁해 보였습니다. 수십 년 세월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그의 젊은 날이 떠올라 가슴이 아렸습니다. 애들은 배고플 것 같은데 밥부터 먹고 나머지 짐을 옮기라고 할까봐요. 나는 동호에게 가서 아버지 방은 절대 안 된다고 마지막으로 못을 박을 요량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막 방문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거든 애들 보고 이 방 물건들을 저 아래 방으로 옮기라고 일러요. 그건 안 돼요, 여보. 순간 온몸에 맥이 풀린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낮게 부르짖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푹 쉬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그렇지 않소. 나야 어느 방을 쓰든 책 읽고 글 쓰는데 지장만 없으면 그만이지만 애들은 당장 세간 들여놓기가 곤란한 모양이니. 그래도 당신 방은 안 돼요. 누가 뭐래도 이 방은 당신 방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요. 제발 날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남편의 얼굴이 서글프게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한동안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맞서면 맞설수록 남편의 마음이 더욱 비참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사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들네는 기어이 제 아버지의 방을 차지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미동도 없이 조용했지만 과연 마음 편히 잠들어 있을까? 나는 일부러 소리를 내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들한테 기어이 당신 방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남편의 쇠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 그걸 아직도 그러고 있어. 어른답지 못하게. 이제 곧 우리의 소중한 첫 손주가 태어날 텐데 가진 것 없는 우리 처지에 햇볕이라도 양보해야지. 별 수 있소. 그 말이 나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정작 햇볕이 필요한 건 앞으로 햇볕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늙은이들인데 힘없이 자식들에게 밀려난 남편이 불만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이처럼 마음에 안 들어보기는 내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나직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제대로 호강 한번 못 시켜준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평생 양심에 거리끼는 짓은 안 하고 살았으니 언제 죽어도 마음만은 편하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지. 사람은 항상 배 위에 손 얹어 놓을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배 위에 손 얹어 놓을 때란 사람이 죽어 염습할 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섬뜩한 느낌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편의 본질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항상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정도가 아니면 가지 않았던 사람. 그런 남편을 깊이 신뢰하고 공감했기에 나 역시 후회 없는 한평생을 보냈던 것이 아니던가. 자신의 성을 자식에게 빼앗긴 남편. 쫓겨난 성주와 그를 따르던 늙은 신하처럼 이제 우리 두 사람은 똑같은 처지의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뜨거운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연민과도 같은 다정한 느낌이 차올라 모로 누워 남편의 가슴 위에 가만히 팔을 둘렀습니다. 꼭 호의호식을 해야 맛인가요? 평생 다른 일로 내 속 썩인 적 없으니 그만하면 당신 날 호강시킨 셈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얼마만큼의 위로가 될지 헤아려 보면서 나는 어둠 속에서 마치 남편의 든든한 누나라도 된 것처럼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가장의 무게와 그 곁을 지키는 아내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점을 바꾸어 남편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의 기억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손홍규 작가의 정읍에서 울다입니다. 혹시 정읍댁이라고 기억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러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감나무집 할머니 아닐까요? 자네 어머니가 그분은 아니라고 해서.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똑같네. 그는 아들과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아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내는 이 더운 여름에도 야른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뒤척였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아내는 이불 속에서 말했습니다. 정읍댁을 불러줘요.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내는 젊은 시절부터 성정이 드세고 거칠어 악바리로 통했습니다. 마을 대소사에 일일이 개입하며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뒤에서 딴소리는 하지 않는 호탕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파킨슨병을 앓은 뒤로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도 그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후로 계속해서 정읍댁이라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대신 그가 맡게 된 부녀회장 일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기자들이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한바탕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막걸리 석 잔을 비웠을 때 누군가 그의 앞으로 닭다리를 슬쩍 밀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순자였습니다. 그와 한 마을에 살다 시집간 순자. 그녀 역시 고양이 같아 선남대기라 불렸습니다. 그는 괜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몇 해 전 아내가 병을 앓기 시작할 무렵 그는 순자와 잠시 가까이 지냈습니다. 순자가 불러일으키는 추억은 단순히 한 여자와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린 젊은 시절, 열망과 꿈이 담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며 가장으로서의 삶을 꾸리게 된 순간부터 그는 그 모든 것과 이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짧은 만남은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아내는 순자와 한바탕 크게 싸웠습니다. 그는 비겁하게도 순자를 외면했습니다. 그 후로 순자는 보란듯이 다른 남자와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마을 회관에 홀로 남은 순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혹시 정읍댁이라고 기억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러네. 누군데요? 노망이 든 뒤로는 정읍댁만 찾네. 언니 군대 따라다닐 때 거기서 알게 된 사람 아닐까요? 정읍에서 시집온 누군가. 그는 젊은 시절 하사관으로 근무하며 아내와 함께 전국을 떠돌았던 지역들을 떠올렸습니다. 포천, 파주, 수색, 김해. 하지만 아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정읍댁이 누구인지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몸살이 심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쯔쯔가무시 병이었습니다. 병실에 홀로 누워있자니 난생 처음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온전히 아내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고통받으며 잠든 순간에도 어딘가로 힘겹게 가려는 듯 괴로워하던 아내의 모습.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내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을까요?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읍댁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와 아내가 젊었던 시절 낯선 타향을 떠돌 때 아내는 최중사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그곳 사람들에게는 고향 정읍에서 온 정읍댁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아내 자신을, 젊었던 시절의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그를 보며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정읍댁을 불러줘요. 자네가 자네를 찾는데 내가 어디 가서 불러오나. 여기 있지 않은가. 그는 아내의 손을 아내의 가슴팍에 올려주었습니다. 아들의 이혼 문제로 선앙당 밭을 팔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1시간 동안 온 마을을 헤맸습니다. 해가 저물어 땅거미가 깔릴 무렵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앙당 밭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그가 캐담한 감나무 아래 아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맨발이었습니다. 아내는 남은 기력을 모두 소진했는지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그의 등 뒤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정읍댁 아니여. 정신이 들었어? 정읍댁이 누군지 참말로 모르시오. 자네가 정읍댁이지. 나 아니여. 우리 딸 말이여. 우리 딸. 첫아기. 포천서 얻은 우리 첫딸.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자네, 그 딸을 기억하는가? 기억하고 말고, 폐렴으로 잃은 것도, 아무리여, 내가 묻은 것도, 나 그게 평생 한이 되었어.
자네가 아무 말 없어서. 난 몰랐네. 나도 가보고 싶었어. 시방이라도 갈 수 있네. 데려다 주시오. 그런데 왜 우리 딸이 정읍댁인가? 다 키워서 서울로 시집 보낼 거였은께 자네 혼자 마음속으로 큰딸을 키우고 있었구나. 그려, 가세. 그는 길가에 아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의 두 눈에 밤하늘의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기렵 솔밭으로 들어가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잊었던 일들, 잊었다고 믿었던 일들, 잊을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아름다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선량했던 적도, 순수했던 적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했던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솔밭을 나와 아내를 다시 업고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업어주니 좋은가? 퍽도. 오래 살기나 하소. 오래 못 살면 나도 못 살아. 퍽이나. 여보, 임자.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하면 모르고. 말 안 해도 아는 걸로 믿겠네. 마음대로 하시오. 고요하고 차가운 가을밤, 그는 아내를 업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두 편의 작품 어떠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 방에서는 남편의 권위와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방을 내어주는 과정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잃어버린 한 세대의 쓸쓸한 뒷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려는 아내의 깊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호강이 별거냐, 속 썩이지 않으면 그게 호강이지 라는 아내의 마지막 말은 수십 년 세월을 함께 견뎌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정읍에서 울다는 한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통해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부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아내가 애타게 찾던 정읍댁은 잃어버린 젊은 날의 자신이 아니라 일찍 여인 첫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혼자서 그 딸을 마음속으로 키워왔던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은 남편이 비로소 아내의 깊은 슬픔을 이해하고 말 안 해도 아는 걸로 믿겠다고 말하는 마지막 장면은 사랑이란 어쩌면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말없이 보듬어주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 황혼에 접어든 노부부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이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변하고 낡아가도 서로의 존재 자체가 마지막 위로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